안녕하십니까. 로펌고 고윤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 법률 분쟁 방지와 리스크 관리 실무 강의 중에 5번째,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사 문제, 두 번째 수사를 잘 받는 방법, 그리고 합의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 주제로 갈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합의를 잘 하는 방법에는 합의가 효력 있는 사건, 누구 합의를 해야 되는가, 실전 요령,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공탁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자주 발생한 형사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자, 회사 관련된 사기, 횡령, 배임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채권자나 내부자에 의한 고소가 있거나 고발이 있거나 그래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자, 채권자에 의한 고소는 형사고소를 통해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만드는 게 목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실은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체를 소송에서 끄집어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인도 부르고 증거 신청도 하고 하는 것들인데, 형사사건에서는, 이 수사 과정에서는 이 수사기관이 필요한 증거들을 강제로 끄집어내줍니다. 특히 이 사기, 횡령, 배임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그 액수가 그리고 관련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매우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에 유의해야겠죠. 전에 계약서에서 말했던 내용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계약서에 제가 유해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을 겁니다. 답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이따 한번 더 할 것이고요. 자, 대응할 때 유의할 것들은 이제 가중처벌에 유의해야 됩니다.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액수가 커지면 특별법에서 가중처벌하는데 이게 매우 큽니다. 경제범죄 특징 중에 하나가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손해가 결국 돈 아닙니까?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상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있거나 상대편이 입은 피해가 결국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경제범죄 문제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형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자, 특경법에 들어가면 특경법상 사기는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이 사기죄는 벌금형도 있어요. 실제로 벌금 50만 원, 100만 원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자, 여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죠. 이건 집행유예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되면 필사적으로 이 액수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일단 이거보다 5억 넘게, 경우에 따라는 5천만 원, 3천만 원 넘게 기소가 되면 그 액수를 줄이는 게 법원 단계에서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든 줄이고자 하는 게 우리 변호사들의 사실은 열심히 변론하는 부분이죠. 자, 특허, 실용, 신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입니다. 특징, 이게 회사의 중요한 권리일 경우 회사의 사원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한 자에게 대해서 형사상 제재까지 가하고 특히 강력한 손해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의 특징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의 체계는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하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셨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 손해 입은 것보다 더 배상하라는 거거든요. 이 특칙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특수 분야들에서는. 그래서 뭐 자체가 뭐 손해배상을 더 하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이 부분만 입증되면 너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줄게 라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심해야 되고요. 자, 회사 존립이 위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강의 부분이 따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 시 유의할 점은 침해 사유를 무효화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만든 제품이 어떤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민사소송 혹은 형사고소를 당합니다. 그럴 때, 자, 만약에 그 특허가 무효다, 아니면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면 저는 문제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 부분을 증명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특허법은 특허를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걸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보통 이제 민사상에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과실 증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추정을 해버려요, 이렇게. 자, 같은 내용의 특허가 있는지 내가 찾아봤는데 없었더라. 이렇더라도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과실 항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배상을 해줘야 될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허 침해가 아니다, 다른 물품이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만든 것이라는 걸 증명하든지, 아니면 상대편이 가진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으로 동원되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됐을 때의 대응 방법입니다. 특허를 무효로 만들거나 나는 그 특허로 이 제품을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일독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상대편 특허를 무효로 만들고, 자, 특허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자료를 경찰서 수사기관에 갖다 주면 형사사건은 그대로 정지를 시킵니다. 왜? 특허가 무효면 침해가 없는 거니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은 알아서 수사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컷 수사 진행 다 했는데 나중에 특허 무효 나왔다. 그럼 헛수고한 거죠. 진행 안 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묶어놓고 무효 소송으로 진행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죠. 보통은 침해가 확실하면. 자, 그 다음에 임금 근로계약들 노동법 관련된 문제 항상 일어납니다. 자, 근로자와의 회사와의 관계의 악화가 그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된 원인은 임금이나 퇴직금의 미지급인데, 보통은 이제 액수 갖고 많이 다퉈요. 회사에서 미지급한 부분은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 측에서는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이게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풀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 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져요. 그 외에 뭐 선거일에 근무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자, 피치 못할 사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자, 앞에 말한 이런 뭐 근로시간 제한 금지 이런 걸로 추가 고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잘 합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대응 시 유의할 범은 합의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자,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거 이 형사 오늘 하는 강의에서 뒤에서 한번 더 볼 거긴 한데, 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걸 하면 노동법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종결됩니다. 근데 종결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노동법 강의할 시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접수되면 번복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얘기 뭐냐면 돈을 덜 받고 접수를 해줬어요. 번복 못해요. 그 얘기입니다. 노동자 측에서 좀 주의해야겠죠. 돈을 받는 쪽에서. 빠른 합의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액수 다툼이 결국은 감정 다툼으로 바뀌어서, 그래 민사소송까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민사소송으로 가서 다퉈야 될 게 아니라면 감정 싸움에 불구하고 웬만하면 주고 말아라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는. 가보면 결국 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자, 합의서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좋아요. 금 얼마를 받은 후에는 노동부 수사기관에 대해서 임금 미지급을 비롯해 어떤 사유로든지 노동법상 한정이죠.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주면 좋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감정 싸움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추가고발 방지. 자,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한 심화 부분은 당연히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실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자, 행정법규 위반에는요, 요즘 웬만한 행정법규 위반에는 거의 벌칙 규정, 형사처벌 규정이 따라옵니다. 근데 왜 2번 처벌받을까요? 아니, 우리나 한 번 처벌받으면 또 처벌받지 않는다면서요. 그걸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각각 형식과 목적이 다르다고 봐서 이중처벌 아니라고 봅니다. 영업정지하고도 벌금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는 행정제재, 벌금은 형벌. 자, 일단 행정제재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 법규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규정이 있으면, 자,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보통 그 처분서에 전화해서 저 형사고발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자, 형사소송 병행 여부에 따라 대응하는 게 이 행정법규 위반 사건의 사실 핵심입니다. 자, 양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자, 문제는 좀 중요하게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법무 담당자로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될 수도 있고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후에 다시 자세히 말할 그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 두어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했듯이 문서를 받고 대응해야 될 수 있는 기간을 잘 세팅을 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소기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자, 행정처분을 집행정지를 해놓고 형사소송을 다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하나 살펴볼게요. 의료법이에요. 의료법. 자, 행정처분기간은 위반행위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사정을 고려해서 최장 처분의 감경 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자,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2분의 1 감경, 자, 한 단계 밑으로 면허 취소가 4개월 이상의 자격정지로 나오고, 허가 취소가, 죄송합니다. 자, 4개월로 바뀝니다. 자, 선고유예. 자, 기소유예는 검사가 얘가 죄가 되긴 하는데 좀 경미하니까 봐주자는 겁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뭐 크게 처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정지가 2분의 1 이렇게 준다는 거. 선고유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법원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검찰 단계라면 법원 단계에서 얘가 죄는 되는 거는 맞는데 너무 불쌍하고 경미해. 봐주자는 겁니다. 선고 안 때려 2년 동안. 그럼 자, 3분의 1로 감경되고 6개월로 자격정지 됩니다. 자, 등록 취소되더라도 6개월로 내려가요. 근데 공무원들은 실제로 선고일 기소유예했을 때, 자, 4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이 기준 안에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자세히 할 테고. 자, 행정처분의 기준 찾는 법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는 국가정보센터에서, 변경정보센터에서, 법제처입니다. 해당 법률 검색하시고 시행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자, 식품위생법 사안이다 싶어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시고 식품위생법을 치면 자, 위생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여기 시행규칙에는 별표가 줄줄 붙어 있죠. 중요한 건 사실은 별표에 있습니다. 자, 찾아보시라는 거고, 자, 별표의 생명처분 기준을 찾는다. 자, 별표를 찾아봤어요. 별표 23에 보면, 자, 둘 이상의 위반행위 적발되면 2분의 1 더해서 처분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별표를 잘 안 보고 넘어가는데, 그 행정사건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대응심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이 자료를 우리가 2번 보게 될 건데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제가 가진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시행일자는 2016년 4월. 왜 의료를 들고 나왔냐면 사실 기업 것들을 들고 나오고 싶은데 그걸 들고 나와서 얘기하기는 좀 저도 부담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저희 의뢰인들도 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 여기 보면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 행정처분 기준을 법령센터, 이걸 아까 말했던 법령센터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게 뭔지를 파악을 일단 하시는 게 가장 큰 실무입니다. 이런 것들이 날라왔을 때, 자, 법무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은 저겁니다. 뭐가 문제가 됐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고서를 올려서 알려주는 것들이 법무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인데, 자, 두 번째인데 수사를 잘 받는 방법이에요. 자,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고소나 고발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범죄 발생을 알게 된 경우들. 그럼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게 되죠. 자, 각 단계별로 변호사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 그 다음에 재판 단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게 우리 변호사들의 딜레마인데 법원 재판 단계에서 민사는 상관없는데 형사를 들고 온 경우에 이미 모든 조사가 다 끝나 있습니다. 검찰, 경찰에서 조서를 다 만들고 우리 의뢰인들은 다 지장을 찍고 그리고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거 번복하는 거 쉬울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사실은 경찰 조사 단계입니다. 아직 조서 만들기 전에 필요한 자료 갖다 주고 무죄 사유 소명하고 이런 단계에서 변호사가 들어가면 사실은 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물론 변호사도 힘들어요. 근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1단계 정보를 수집할 시간을 벌자. 자, 수사기관이 연락이 옵니다. 보통 요즘 전화로 많이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되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가끔 핸드폰으로 거시는 수사기관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보이스피싱 의심되시면 해당 수사기관에 한번 전화해서 그 사람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머릿속에 백지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두하는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정리를 해야죠. 이 경우에 제가 왜 소환됐습니다. 그럼 대충 뭐 알려줍니다. 어떤 보이스피싱 건으로 고소되셨습니까? 아니면 김갑동 씨가 당신을 고소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해줘요.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해줍니다. 그래서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증명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봅니다. 보통 일주일만 늦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주는 수사관은 별로 없어요. 그걸 안 들어줄 상황이면 벌써 체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몸이 안 좋거나 좀 바쁜데 한 일주일만 늦춰주십시오라고 하고 무슨 내용인지를 정리를 해야겠죠. 자, 늦췄으면 뭐예요? 혐의 사실을 정리해야죠. 아까 물어봤다 그랬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상식이랑 현실의 법률은 다릅니다. 이게 왜 하냐면, 자, 나는 사기죄가 아니라 그러는데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기죄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죄가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특히 사기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죄가 안 된다고 그 수사기관과 재판 내내 주장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세게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고, 아까 확인하라 그랬었죠. 무슨 내용을 조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되겠죠. 문제가 된 죄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 자, 사기나 횡령 사건 같은 경우는 금융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은행에 가서 뛰어오고 통장 내역서 보고 계약서 같은 자료를 수집 분석해야겠죠. 사소한 자료라도 모두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잘 놓치는 자료들이 있어요. 통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들은 자, 통신업체에서 일정 기간이 있으면 지웁니다. 그래서 모두 캡처를 하고 자료를 확보해놔야 돼요. 통화 내용 가서 통신사 가서 확보를 하셔야 되고, 메시지 문자는 일단 캡처를 해두고 가서 뽑을 수 있으면 또 뽑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두해야겠죠. 출두할 때 뭘 갖고 해야 될까요? 저 구속하지 말아주세요. 구속수사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구속사유는 이런 거예요.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때 라고 하는데, 자, 나는 멀쩡하게 우리 집 살아. 그리고 자, 증거 다 수집됐겠지. 그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멀쩡한 직장이 있으면 도망가기 어렵겠죠. 그런 것들 내는 겁니다. 자, 주거. 내가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 내면 되겠죠. 이사를 잘 안 갑니다. 자, 도망갈 재직 등록 냅니다. 너 여기 직장에서 월급 받는데 어딜 갑니까? 뭐 증거 인멸할 염려야 뭐 적당히 쓰시면 되는데, 사실은 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구속하는 기준은 죄가 중한가 여부가 제일 큽니다. 중한죄를 쳤으면 뭐 이것들을 다 만들어내서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유들을 준비할 자료들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앞 단계부터 받으시면 제일 좋겠죠. 자, 조사 참여권이 있어요. 조사 참여할 때 이제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수사기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검찰청도 마찬가지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윽박지르고 이런 것들 뭐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뭐 제가 참석했을 때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당사자들은 이제 받고 와서 혼자 조사를 받고 와서 항상 그런 소리를 해요.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 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변호사랑 같이 들어갔다 오면 최소한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심리적 안정감 주고, 이게 제일 큰, 변호사를 수사 단계에 선임하는 이게 제일 큰 사실은 이유예요. 자, 우리는 말이죠, 재판 단계에 들어가야 사실상 자료가, 우리 의뢰인들이 조사를 받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의뢰인 말만 듣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근데 실제로 의뢰인들이 변호사들한테 해주는 말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도 그래요. 회사 담당자들이 변호사한테 꼭 저 유리한 얘기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재판 들어가 조서를 실제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보면 억하죠. 이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이거에 따르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러면 비슷한 얘기예요. 항상 아유, 제가 그거까지 너무 구차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근데 조사에 참여하면 옆에서 뭐 하는지, 얘가 뭘 하는지, 이 수사기관에서 어떤 뉘앙스 조사를 하고 어떤 자료를 갖다 주면 좋아할지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자료 좀 가져오세요 그러는데 딴 얘기 한다고 와서 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딴 자료 준비해 나가서 또 욕먹고, 이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참여시킬 수 있으면 참여시키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 참여를 지금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한데, 사실은 참여하면 돈 더 달라 그러죠. 그래도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이라면, 경미하고 다 인정하는 사건이면 참여할 필요 없지. 그 무죄를 다투거나 아니면 중대한 사건이거나 하면 참여를 시키지만, 이거 내가 한 거 다 맞아, 다 인정하고 합의할 거야, 그러면 참여할 이유가 없죠. 그런 걸 잘 선별해 내시는 게 법무팀의 사실은 능력이죠. 자, 변호사 수사에 참여하면 방금 한 얘기입니다. 포인트가 된 자료 정리하고 미리 제출해서 의뢰인이 유리한 위치에 진술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주의할 점 뭐냐면, 말했죠, 숨기거나 거짓말하면 무덤 파는 거예요. 이러면 최악으로 갑니다. 변호사 손님 안 한 것만 못한 걸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달라는 겁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유죄를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사기, 횡령, 배임들 있어요. 자, 회사에서 내 돈을, 내가 집어넣은 돈 내가 뺐었어. 근데 장부 처리를 잘못했어요. 그 횡령 문제가 돼요. 재수 없으면 배임도 돼요. 자, 그럼 인정하고 갚고 가야지. 자,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수사기에서 빨리빨리 종결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과 비용도 절약하고요. 주로 금융사건, 그리고 경우에 따라 무죄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적절하게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합의가 무죄를 다투더라도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합의 얘기가 나왔죠. 자, 마지막 테마입니다. 합의를 잘 받는 방법. 어떻게 합의를 잘 받을까요? 자,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그래도 처벌받아야 합니까? 네, 대부분의 범죄가 그래요. 자, 합의가 효력 있는 사건 뭘까요? 사건이 생기면 합의가 어느 정도 효력 있는 사건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 효력 있는 사건은 친고죄. 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필요한 거. 옛날에는 강간죄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모욕죄. 그 다음에 반의사불벌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아까 노동법 얘기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자, 이 두 가지는 합의가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법률 개정 여부 보셔야 돼요. 아까 강제추행 강간죄 같은 경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없어졌어도 합의를 하면 절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자, 법령 규정 형식이 이렇게 돼요. 자, 어떤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친고죄고요. 명예훼손 같은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이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히 지재권 관련된, 특허 관련된 것들에 좀 있으니까요. 이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조항들이 그 해당 법에 맨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처벌조항 옆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자, 이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고소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고 뭐 피해자나 명시한 의사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대충 이 법에 친고죄가 있는지 반의사불벌죄가 있는지가 나와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재산범죄에서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피해가 회복된 경우가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아까 횡령, 사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돈이 다 갚아지고 피해가 회복됐다고 치면 크게 처벌 안 합니다. 사실 목적이 돈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돈을 다 갚았는데 뭐 무슨 피해가 남아요? 정신적인 피해? 있겠지만 그렇고, 합의 형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법규 위반입니다. 자, 행정법규 위반은 이게 국가죠. 결국은 피해자가 지자체일 수도 있고 어쨌든 공적인 영역이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있는 경우 없죠. 근데 합의가 있는 경우 있어요. 고발인들이 있어. 경쟁업체가 고발한 경우에 고발한 당사자 탄원을 서류를 내주면 사실상의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의 효과는. 자, 그렇게 보고 누구 합의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법률상 피해자 본인,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되겠죠. 아니면 회사에 적법한 대리인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아닌 그 가족과 합의를 해서 낭패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고 변호사는 믿고 강의하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이 없었다. 그럼 변호사 뒤집어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믿고 합의하는데 항상 확인하시고, 다른 사람이 합의 당사자로 나설 경우는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직원한테 위임장 같은 것들 아니면 최소한 회사 직인 같은 것들 가져오게 하십시오. 인감도장이나. 그리고 실제 합의서 받는 자리에 가능한 피해자 직접 나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실전 요령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합의에서 만나는 장소는 해보니까, 자, 경찰서, 법원, 검찰청 근처가 제일 좋아요. 자, 세 군데다가 접수할 수 있죠. 사건이 검찰청에 있으면 검찰에 접수하고, 법원에 있으면 법원에 접수하고, 경찰 단계에 있으면 경찰에 접수하면 돼요. 왜 좋으냐? 일단 거기서 접수를 하면 번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이때는 사실은 인감증명 없어도 신분증만 있어도 접수 가능합니다. 본인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접수할 때. 그리고 만날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현금을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현금 보여주고 나머지를 언제까지 입금한다든지 아니면 계좌 이체를 통해서 주겠다든지 하면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내가 성의만큼 보이고, 돈 보면 사람들 심리가 사실은 조금 기울어집니다. 자, 합의서 초안을 보통 여러 개 만들어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합의서 조건을,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건 폐기합니다. 뭐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나 아니면 다른 조건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간단한 사항은 추가적인 거는 손으로 쓴 다음에 거기다 지장이나 도장을 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합의서 문구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자, 합의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특정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뭘까요? 자, 공소가 제기돼서 형사사건 번호가 있는 경우 그 사건 번호를 명시해야겠죠. 이 사건에 관해서 2016 고단 300 사건, 사기 사건에 관하여 라고 하면 되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언제부터 물품을 건네줬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확실하게 특정이 됩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물품인지. 자, 아까 상대편이 직접 접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가장 좋고요. 안 되면 신분증 사본이라도 접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핸드폰 번호 꼭 기입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합의서를 요즘에 위조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요. 인감증명서 접수된 합의서 아니면 웬만하면 수사기는 전화 한번 합니다. 합의하는 내용 맞습니까? 법원에 제출해도 법원에서 전화해서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합니다.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위조하는 경우들이 있었어. 저도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라면 거의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첨부하시라는 거고, 자, 합의 내용에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여러 업체랑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자, 다른 데는 고소를 안 하고 여기만 고소를 했어요. 그럼 합의를 해야겠죠. 근데 내가 이거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업체가 다 고소할 거예요, 나를. 지금 참고 있던 애들이.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로 해야죠. 내가 이거 어떻게든 마련해서 해줄 테니까 너는 이거 조금 말하지 말고 좀 있어줘. 대신에 이거 말하면 나 너한테 위약금 물릴 거야. 이 효력 여부는 문제가 되는 조항이긴 한데 이 조항을 실제로 넣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합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공탁제도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공탁이 뭐냐면, 자, 피해자만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내는 돈이에요. 맡겨놓는 거죠. 공탁을 하면 그 돈이 피해자한테 통지서가 갑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통지서를 가지고 법원 보관금 찾으러 가면 그걸 피해자한테 내줘요. 그러면 그만큼 피해자한테 지급된 것으로 보고 판결 선고에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피해자밖에 못 찾고 가해자가 다시 찾을 수 없는 돈이에요. 다시 찾지 않겠다는 서약서 같은 것들을 쓰고 공탁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탁이 되면 들어가죠. 자,
자, 상대편이 법인인 경우 공탁을 하려면 개인정보 알아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는 간단하죠. 자, 법인의 주민등록 등본이 법인등기부 등본이죠. 떼서 인적사항 확인하고 여기다가 공탁하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근데 상대편이 개인 경우 문제됩니다. 요즘에 공탁서가 무조건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요.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건 번호를 가지고 공탁하자는 제도 자체가 논의가 되는데 당분간 어쨌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개인정보를 모르면. 그리고 옛날에는 개인정보 빼왔습니다. 고소장 이런 데 보면 개인정보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복사해다가 그 개인정보를 공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소장, 그 피의자 신문조서 아니면 고발장 이런 거 다 복사할 때 개인정보를 다 지우고 복사를 합니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공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인 경우 공탁하기 어렵습니다. 자, 공탁이 더 효과를 보려면 나는 공탁이 아무리 좋아도 합의보단 효과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했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부득이하게 공탁했다는 의견이 필요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몇 해에 걸쳐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공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고요. 자, 또 하나 여기 안 적어놓은 건데,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안 하고 공탁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 나쁩니다. 그럼 법원에다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공탁을 하면 공탁서가 발송에 도달하는 기간이 있어요. 며칠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선고 나기 한 2, 3일 전쯤에 공탁을 하고 그 공탁서를 재판부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공탁이 됐다는 통지서가 피해자한테 도달하기 전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피해자는 공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자, 오늘도 지금 5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인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이메일을 제가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